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3위 경쟁, 6위 경쟁, 최하위 경쟁이 분수령이 됐다 28라운드였습니다. 무더위와 비라는 변수 속 6경기에서 무려 26골이나 터졌거든요. 이 골잔치가 과연 누구한테 유리한 구도로 흘렀는지 28라운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일정 문제로 저희가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울산과 대구의 경기, 울산이 4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울산이 모처럼 울산다운 경기 펼쳤는데요. 7경기 무파 행진을 달리면서 한 경기를 더 치른 전북의 승점 6점 차로 앞서게 됐습니다. 일주일 텀의 효과였는지 주중 경기를 치렀던 대구를 모든 면에서 압도를 했습니다. 기록 볼게요. 점유율 69대 31, 유효 슈팅수 15대 6, 패스 642대 244, 심지어 파울까지 7대5로 울산이 앞섰습니다. 경기 내용, 투지까지 앞섰다는 얘기를 볼 수 있는데요. 울산, 이날 마틴 아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고 이청용을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을 했습니다. 이 카드 멋지게 맞아떨어졌는데요. 일단 이청용이 중앙에서 경기를 풀어나가자 볼이 훨씬 더 원활하게 돌았습니다. 울산 특유의 패싱 게임이 잘 이루어졌고요. 원두재가 사실상 원볼란치였는데 역시 최고의 활약 펼쳐주면서 중앙 쪽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됐고요. 아담 기대만큼의 모습 보여줬습니다. 사실 첫 경기에서 좀 아쉬운 모습 보여주면서 우려 섞인 반응이 좀 있었는데 이날 달랐습니다. 울산에 없었던 포스트 플레이라는 옵션을 더해줬어요. 아담이 등을 지면서 상대를 막아주니까 이 선에서 앞을 보면서 올라오는 과정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훨씬 더 여유있고 만들어지는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 선에 있는 아마노, 바코, 엄원상이 모두 최고의 활약을 펼칠 수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어요. 울산은 전반 27분이었죠. 엄원상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아담이 성공시키면서 아담은 데뷔골을 터뜨렸고요. 45분에는 아담이 내준 볼을 아마노가 멋진 마무리로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후반 5분에는 김태환이 올려준 크로스를 바코가 다이빙 헤더로 넣었고요. 후반 추가 시간에는 아담 대신 들어온 레오나르도가 쐐기골을 터뜨리면서 대승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전반 초반 아마노의 개수된 슈팅, 오승훈의 선방이 없었다면 울산 입장에서 훨씬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울산 이날 공격력 대단했습니다. 이날 김태환의 도움을 제외하고 나온 공격 포인트 모두가 외국인 선수들이 올렸는데요. 그만큼 울산이 올 시즌 외국인 농사를 잘 지었고 이게 울산의 선두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구도 득점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후반 28분이었죠. 김진혁의 터닝 슈팅, 후반 29분 코너킥 상황에서 장성원 선수 헤더, 40분 이태희의 슈팅, 모두 결정적인 기회였는데 조현우가 말도 안 되는 반사신경으로 막아냈습니다. 조현우 올 시즌 다소 기복이 있긴 한데 지난 강원전처럼 이날은 빨간 날이었어요. 대구는 4연패 포함해서 11경기 무승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순위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승점차도 강등권과 지금 근접해 있는 상황인데요. 오승훈과 정태욱 이날 고군분투했지만 이진영, 황재원의 공백이 확실히 느껴졌고 세징야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니어서인지 지배력이 예년만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대구는 특유의 단단한 수비 그리고 빠른 역습이라는 확실한 컬러를 잃어버린 채 이도저도 아닌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강등의 위기가 점점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망기자입니다. 인천 전북전입니다.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느낀 점 첫 번째, 경기장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와, 팬들의 어떤 응원도 그렇고 경기장 시야도 그렇고 날씨도 어제는 괜찮았거든요. 여러모로 경기 볼맛 나는 그런 경기였고, 두 번째, 인천이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 이야기 자연스럽게 하면요, 조성 감독은 경기 전에 이제 아길라르 선수와 이제 김동민 선수가 빠지면서 고민이 있었을 텐데 두 선수의 공백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공격진에선 송시우, 김보섭이라는 원래 후반 조커 카드가 선발로 나서면서 두 선수의 어떤 빈 공간 침투도 충분히 활용하면서 첫 골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시우 선수가 내려와서 세 명이서 어떻게 삼각대형으로 호흡을 맞추는 그런 어떤 전술적인 준비가 잘 먹혀든 그런 동점골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수비진에서도 김광석 선수를 중심으로 높이에서 이제 구스타포 선수한테 밀리지 않으면서 전북에 딱 1실점으로 선방하는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파이팅도 그렇고, 물론 전북이 주중에 경기를 치러서 체력적인 우위는 있었지만 그 점도 잘 노렸고요. 특히 잘 노렸던 거는 어떻게 보면 뒷공간 침투입니다. 시즌 초에 이제 서울과의 홈 경기가 기억나는데요. 폭백을 쓰고 라인을 올리는 팀은 수비 숫자가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 점을 잘 노렸습니다. 그리고 인천에는 이제 이명주나 김도혁처럼 빈 공간을 향해서 공을 찔러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점에서도 이 전술이 잘 먹혀들었고요. 송시우, 홍시후 두 선수가 이제 후반에 거의 1대1과 다름없는 찬스도 잡았을 정도로 대량 득점이 가능했을 정도로 인천이 참 준비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KOM은 에르난데스 선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무고사 선수 같은 묵직함은 참 느껴지지 않지만 무고사 선수에게 없는 부드러움, 유연함이 있습니다. 그런 유연함으로 인해서
김보섭 선수라던가 임용주 선수 이런 측면 2선 자원들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최전방에 딱 박혀 있으면 어떻게 상대에서 대처법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많이 움직여주고 후방으로 빠져주기 때문에 이거 갈피를 잡기 어렵다. 만약에 에르난데스를 밀착마크하면 또 김보섭 선수에게 공간이 나기 때문에 인천이 이제 에르난데스 효과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멀티골을 쏘면서 인천 입단 후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전북은 이제 같은 날 울산이 제고를 잡았기 때문에 승점이 6점 차로 벌어졌죠. 피해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박진섭 선수가 이날 경고를 받아서 누적 경고로 다음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데미지. 지금 홍정호 선수가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지금 출전할지 미지수라고 김성식 감독도 밝혔었는데요. 다음 홈 경기까지는, 다음 K리그 경기까지는 홍정호 선수가 돌아오기를 바라야 하는 그런 실정이고요. 한 가지 호재가 있다면 송민규 선수의 폼 회복이겠죠. 부활 같은 단어는 참 쓰기 싫은데 송민규 선수가 한동안은 계속해서 공격 쪽에서는 뭔가 보이지 못하는, 수비 가담도 좋고 그렇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거나 이날도 맹성우 선수의 패스를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도 김진규 선수와의 어떤 2대1 패스 같은 걸 볼 때도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다. 다만 이제 송민규 선수가 폼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옆에서 같이 해줄 선수가 많이 보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김상식 감독은 구스타보 선수에 대한 아쉬움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고, 그 외에 한교원 선수, 문선민 선수 아예 지금 엔트리 제외됐었죠. 이런 선수들에서도 골이 나와야지 전북이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 점이 참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제주 포항전. 제주가 5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윤빛가람이 돌아왔다.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경기였던 것 같은데요. 윤빛가람의 성공 복귀 후 제주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모습입니다. 제주 최근 4-3-3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투미들에서 3미들로 바뀌었는데, 사실 기동력이 중요한 투미들 체제에서는 윤빛가람이 설 자리가 없었거든요. 익숙한 3미들 체제에서 윤빛가람이 다시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이견이 없는 KOM일 거예요. 첫 3골 모두 윤빛가람의 발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전반 18분이었죠. 환상적인 무회전 킥으로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프리키커라는 명성에 걸맞는 멋진 득점이었죠. 세레모니 선수들이 좀 행가를 쳐주려고 했는데 윤빛가람 선수가 고사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윤빛가람 전반 32분이었죠. 두 번째 골, 제르소가 마무리했지만 기점으로 이어지는 환상 크로스를 해냈습니다. 윤빛가람 후반 25분이었죠. 이창민, 진성욱으로 이어지는 볼을 컷백으로 마무리하면서 이날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윤빛가람이 이날 패스와 슈팅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빛났는데요. 팀 내 최다인 7개의 획득, 그리고 3개의 블락을 성공시켰습니다. 남길 감독식 축구, 수비가 우선인 축구인데 완전히 녹아든 모습인 것 같아요. 윤빛가람이 이날 최고의 모습을 보였지만 빼놓을 수 없는 2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김주곤과 조성준인데요. 부상자가 많은 틈을 타서 남길 감독이 시도한 모험수였는데 완벽하게 성공하는 모습이에요. 김주곤과 조성준 모두 공격진 쪽에서는 다소 조금 애매한 모습이었는데 공미와 왼쪽 풀백으로는 굉장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주공 이날 3개의 도움을 올린 것을 포함해서 팀 내 최다인 4개의 키패스, 그리고 2개의 크로스, 무엇보다 롱패스와 중거리 패스 성공률이 100%였어요. 조성준도 팀 내 최고 패스 성공률에 수비에서도 경합, 태클 100%를 기록하면서 빌드업과 수비에서 큰 공헌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주는 이후 후반 41분 주민규가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득점 선두로 뛰어올랐고요. 종료 직전 조나탄 링이 쐐기골을 터뜨리면서 완승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제주는 개막전에서 0대3 완패의 수모를 안겼던 포항을 상대로 시즌 최고의 승리를 챙기면서 2연승, 승점 40고지로 3위 싸움에 불을 제대로 지핀 모습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선수들이 차례로 복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포항은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경기라는 김기동 감독의 말대로였어요. 올 시즌 최악의 경기였습니다. 전술, 체력, 정신력 모든 면에서 밀렸고요. 김기동 감독이 후반 시작과 함께 변화로 반등을 노렸지만 박승욱의 부상, 그리고 교체 투입된 박건의 어이없는 퇴장으로 경기가 끝나버렸습니다. 포항은 3연승을 노리면서 4위권과의 격차를 벌리고 2위 추격에 나서려고 했지만 주춤하게 됐습니다. 단두대 매치 진흙탕 싸움으로 불린 수원과 성남과 수원의 경기는 예상을 깨고 수원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스코어는 무려 4대1이었는데요. 수원이 홈에서 4골 이상 넣은 건 2018년 7월 18일 인천을 상대로 5대2로 승리한 이후 4년 만입니다. 성남전 이전 홈 4경기에서 단 한 골 넣으면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볼 때
이날 홈 분위기가 좋았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세하게 경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병근 감독은 최근에 3백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이날은 준비한 듯이 불트위스를 내세워서 4백으로 바꿨고요. 이종성과 정호진 더블 볼란치로 센터백들을 보호를 했습니다. 안병준 마나브를 벤치로 내리고 오연규, 전진우, 류승우로 3톱을 꾸린 것도 포인트였습니다. 성남은 큰 변화는 없었는데 골키퍼가 김영광에서 채필수로 바뀐 것 정도가 변화였습니다. 전반 초중반까지 정말 팽팽했습니다. 그러던 27분이었죠.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원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기재 코너킥을 고명석이 헤더로 득점을 했는데요. 득점 후에 고명석이 포효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 골 그리고 승리가 얼마나 간절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후반 11분에 또다시 이기재의 왼발이 추가골을 빚어냅니다. 이번에는 크로스였고 헤더골을 넣은 선수는 오영규였습니다. 오영규 선수 헤더 정말 잘 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분 만에 박수일, 최근에 정말 폼 좋죠. 멋진 발리로 만회골을 넣었지만 다시 3분 뒤 전진우에게 추가 실점을 합니다. 그리고 35분 전진우가 쐐기골을 터뜨리면서 경기는 4대1로 끝납니다. 이기재의 멀티 도움, 이기재 선수가 성남만 만나면 좀 활약이 좋은 것 같은데 이 선수의 멀티 도움도 빛났지만 멀티골을 넣은 전진우를 KOM으로 선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샌가 수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공격수, 그리고 투혼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2018년 데뷔 이래 K리그 멀티골은 이번이 처음이더라고요. 그리고 올 시즌 4경기에서 5골을 넣었는데요. 그 4경기에서 팀은 모두 승리했습니다. 진정한 승리의 파랑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남 수비진은 대체적으로 아쉬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선 문전 앞 세트피스 대처가 아쉬웠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실점 장면에선 하프스페이스 대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성남은 김천전에 이어서 2경기 연속 1대4 스코어로 연패를 했거든요. 김천과 수원이 강등 플레이오프에 있는 팀들이잖아요. 그래서 데미지가 2배, 3배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날부로 10위로 올라선 수원과의 승점차가 9점으로 벌어졌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성남이 지난해 16번 패하고 10위로 잔류를 했더라고요. 올 시즌은 26경기 만에 지난해와 같은 16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조금 더 힘들어진 경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강원 수원FC전입니다. 수원FC가 3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빗속에서 펼쳐진 6위 싸움의 승자, 결국 수원FC가 됐는데요. 옛날 피스컵 결승전이었죠. 리옹과 PSV, 아마 그 경기였던 것 같은데 그 경기를 방불케 할 정도의 대폭우 속 펼쳐졌던 경기, 공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던 때문에 정상적인 경기가 불가능했지만 양팀의 공격 본능으로 5골이나 만들어낸, 지난 경기도 6골이나 나왔죠. 난타전이 펼쳐졌습니다. 양팀 모두 3-4-3 전형으로 나섰습니다. 수원FC는 라스를 원톱에 기용하고 김현 선수는 경미한 부상이 있어서 제외가 됐죠. 포백에 곽윤호를 투입한 3백으로 바꿨고요. 강원은 베스트 전형으로 나왔습니다. 양팀 모두 전형이 같았지만 디테일에선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수원FC는 높이를 활용해서 세컨드볼을 따내기 위해 좌우 윙어가 좀 좁혔고 측면 공간을 윙백이 주로 허무는 모습 보였고요. 강원은 좌우 윙어부터 윙백까지 적극적으로 측면과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 양팀이 기록한 첫 골 모두 양팀이 원하는 색깔대로 나왔는데요. 전반 11분이었죠. 장재웅이 헤더로 떨군 볼을 정재윤이 침투하면서 오른발로 마무리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K리그 첫 번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요. 강원은 전반 25분 김진우가 멋진 턴 이후 오른발 슛으로 동점골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강원의 측면 움직임 보면 좋은데요. 서민우 발샷 양현준으로 이어진 볼이 왼쪽 김대원에게 갔고요. 정승영이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으로 시선을 유도를 하고 대각선 움직임으로 이 박스까지 들어온 김진호에게 멋진 기회를 만들어주는 장면, 이 왜 강원의 측면이 강한지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후반 들어서는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가 변수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원FC한테 유리한 변수가 됐는데요. 수원FC는 크게 때리면서 높이에 약한 강원 수비에 부담을 줬습니다. 수원FC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라스의 존재였는데요. 제가 지난 프리뷰에서도 라스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 라스는 이날 팀 내 최다인 11개의 공중볼을 따내면서 천병 역할을 톡톡히 했고요. 후반 3분에는 넓은 볼을 직접 왼발로 마무리하는, 그러면서 득점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김도현 감독이 경기 후에 수원FC는 라스가 터져야 되는 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록을 실제로 찾아보니까 라스가 골을 기록한 4경기에서 모두 수원FC가 승리를 했더라고요.
결승골이 된 후반 22분 박민기의 득점 역시 라스가 1차적으로 강원 수비에 부담을 줬고 그러면서 흐름볼을 박민기가 놓치지 않고 잘 접으면서 오른발 슛으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박민기 선수의 K리그 데뷔골이었고요. 김동균 감독 경기 후에 박민기 선수 오른발 슈팅을 봐봤다고 막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도 있었죠. 막판 강원이 갈레노, 케빈, 황문기를 투입하는 총력전 펼쳤고요. 수원FC도 스트라이커 양동현을 수비수로 투입하는 강수로 맞섰습니다. 후반 35분 강원이 이정엽의 추격골로 쫓아갔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주중 전북에 무기력하게 패했던 수원FC는 이날 승리로 승점 36고지를 밟으면서 6위를 굳건히 했고요. 강원은 승패 이런 퐁당퐁당을 반복하면서 경기력에 비해서 승점을 쌓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었던 갈레고가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인 것은 강원 입장에서 이날 얻은 수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반 서울과 후반 서울이 다른 경기 중 한 경기였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 서울 답답했습니다. 김경민의 빠른 발을 이용한 김천 공격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태석이 특히 고전을 했습니다. 부상 이후에 폼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내준 정도는 아니었지만 경기를 풀어가는데 어려움을 느꼈고 전반 33분 결국 김경민에게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페널티 아크에서 김경민이 여유롭게 턴 동작을 하고 박스 안까지 침투할 때 서울 수비진의 방해가 없었습니다. 안익수 감독은 경기 후에 10경기 연속 실점이라는 기록을 소개하면서 수비진 대처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후반전 달라졌습니다. 확실히 서울 페이스였는데요. 안 감독이 전반 서울의 문제점을 빠르게 캐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KG로 이태석 빼고 강성진, 김진야 투입하면서 측면의 에너지와 속도를 높였고요. 컨셉 자체를 4-4-2 투톱 체제로 바꾸면서 전방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김천은 말년휴가, 부상 이런 게 한꺼번에 겹치면서 주전급이 크게 바뀌었잖아요. 이 말은 조직력이 온전치 않다는 건데요. 전반 상대의 압박이 헐거웠을 때는 어느 정도의 플레이를 보여줬지만 후반 상대가 강하게 압박이 들어오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서울의 공세가 높아지고요. 전반 팔로세비치에 이어서 일류첸코의 골대에 맞는 슛이 나옵니다. 그 순간 현장 분위기는 이러다가 한 골은 넣겠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팔로세비치의 크로스를 조용욱이 헤더로 연결하면서 동점을 만들었고요. 곧이어 팔로세비치 본인이 감각적인 왼발 슛으로 역전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서울 이날 포인트는 주장단 교체였는데요. 신임 주장인 나상호가 1개 도움, 신임 부주장인 조용욱이 8경기 만에 골맛을 봤습니다. 기성용이 요구한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다음 경기가 성남전입니다. 서울은 연속성을 위해 성남까지 잡고 연승을 거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반면 김천은 홈에서 3연패, 그리고 이날 패배로 11위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정현철, 박상혁, 명준재가 말년휴가 앞두고 고별전을 치렀거든요. 그 말은 다음 경기부터는 이제 9월 전역 군번이 모조리 빠진다는 겁니다. 그 자리는 신병들이 메워야 하는데 이날 출전한 신병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컨디션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필 다음 경기가 울산입니다. 김태환 감독은 서울전 패배로 고민이 더 커졌을 것 같습니다.